자, 그러면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볼게요. 민족주의 사학의 배경은 이제 민족 사학을 대항하고 민족 사학을 수호하고 우리 민족의 어떤 그 주체 발전과 민족 의식을 함양하기 위해서 민족 사학이 이제 등장을 했고요. 그 민족 사학에 관련돼서 이제 배경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배경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대표적인 민족사학자로서 박은식이 있고, 뭐 신채호, 정인보, 문일평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공통점은 뭐냐면 그 어디나 뭐 그 그 어디라든지 그다음 그다음에 뭐 난가사상 같은 어떤 간념적인 내용들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이 간념적 그 내용들을 강조하는데 그 이유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당시 1920년대 분열돼 있었잖아요. 민족운동 진영 내에. 그 다음에 이제, 이 대항해가지고, 일본의 어떤 제국주의 대항해서, 어떤 민족 정신을 강조해서, 일본에 대항할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런 간접적인 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합을 기하는, 민족 통합을 기하는 그런 목적에서 실용적인 차원을 제시했다. 근데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이런 어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이라든지, 민족정기라든지 등등은 실체가 별로 없죠. 증거가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실증주의자들이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주의자들부터 간념사학이다, 정신승리다, 뭐 이런 식의 비판을 많이 받아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요. 박은식을 이제 볼게요. 박은식을 별표 2개 쳐놓으세요. 되게 민족주의자들이 나오면 다 이게 박은식이야. 거의. 이 박은식은 그 당시 이제 양명하게 입각해 실전적인 민중적인 유교 개신운동을 펼쳤던 사람인데 대중계 역사인식과 민족주의 역사인식을 정립하는 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박은식이 썼던 책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유명한 책이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 지휘서예요. 그래서 여기 한국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 이제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을 포괄하는 내용이야. 임시정부를. 그 다음에 한국통사라는 것은 아픈통이죠. 네, 그래서 그 아픈 역사라는 뜻이에요. 한국통사는. 그 다음에 한국지열사라는 것은 그 독립운동을 전개한 피해 역사라는 의미로 이제 지열사를 썼죠. 자, 이 한국통사하고 이제 독립운동지열사는 그 내용이 약간 방향이 좀 달라요. 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강조되는 건 뭐냐면 그 혼과 백 중에 국혼을 강조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백으로 구성됐다고 했죠, 사람은. 그래서 혼은 이제 뭐냐면 위패에 모시고, 그다음 백은 무덤에 이제 묻히는, 그러니까 육체는 마찬가지로 국가라는 것도 혼백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서 혼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국교, 국학, 국어, 국문, 국사 이런 거 혼을 받고 백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거예요. 정곡, 성지, 선왕, 기계 이런 것들 백으로 봤어요. 그래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다 필요하지만 비록 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백은 없더라도 망하더라도 혼이 살아있으면 언젠가는 국혼이 살아있으면 백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간념사학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예. 근데 그렇게 이제 주장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가 일제에 비해서, 그 당시 독립운동 진영에서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이게 물질적인 것 되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뭘 찾다 보니까 뭘 강조하는 거야? 정신을 강조해. 그러니까 혼이라든지, 그 다음 어디라든지, 민족 정신들을 되게 강조하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 역사의 가학성과 정세에 대한 냉철한 판단보다는 어떤 민족과 강국의 당위적 믿음만 강조하는 좀 문제점이 제시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대안을 제시한 게 아니라 그냥 뭐냐면 당위성만 강조하는 자신의 믿음만. 자, 하여튼 그 백보다는 국혼을 강조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한국통사 밑에 있는 서문 내용 있죠? 이거 외워두세요. 익혀두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니까. 자, 한국통사하고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그 박은식이 있었지만 좀 내용이 약간 달라, 방향이. 그래서 한국통사는 1919년 이전에, 그러니까 3.1운동 이전에 썼던 거고, 그 다음에 한국독립운동지열사는 3.1운동 영향을 받아갖고 썼던 거거든요. 네, 사회편찬서에서. 그래서 통사는 좀 일제 불법적인 침략 과정을 서술하면서 혼을 파악하고 근대적 방식의 서술 최초 한국 근현대사지만
뭔가 일종의 우리의 그 멸망 원인을 내부적 요인으로 파악을 했어요. 그게 좀 다르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 원동력을 그 인간의 정신과 관념사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정통적인 동양사상의 사회진화적 요소를 결합을 시켰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1편은 이제 한국 고대사부터 해가지고 당군, 부역, 고구려, 바제달 관계 국난 극복사 했었고, 2편, 3편은 대원군 집정에서 망국에 이르는 과정을 썼는데, 요게 한국 멸망 원인을 되게 내부적 요인에 파악했다. 그래서 갑오개혁이나 갑신전병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대원군에 대한 평가에서도 그 사적인 어떤 지위로 국가를 통치한 사람 이렇게 했고, 그 갑신전병은 젊은이 영예에 집착해서 외세를 이용했다. 갑오동강 농민들은 농민운동에 대해서 미신에 의지하고 그다음에 담력 학식이 부족했다. 독립의 허용과 유치한 수준의 지식 수준을 비판했다. 등등 해갖고 다 비난을 했어. 결국에 결국에는 이제 그 멸망은 원인은 일본의 제국주의도 문제지만 우리 자신에도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비판 내용을 비판을 했던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였으면 달라져요. 삼해운동이 큰 영향을 받은 건데, 예전에는 영웅사관에 빠져가지고 이게 무식한 민중들 구원할 수 있는 영웅이 추천해가지고 우리들 구원해줄 거다 이런 걸 원했는데, 이때부터 삼해운동을 계기로 해갖고 이제 민중대의 힘을 본 거야. 민중대의 힘을 보다 보니까 이걸 기초점으로 해갖고 예전에 민중들이 익혔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는 좀 일종의 오늘날만한 근현대사예요. 그래서 개항이부터 그 3.1운동까지 이제 그 한국 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했는데, 여기에 이제 임시정부의 사회편찬위원회에서 서술을 했죠. 그래서 이제 종전의 3.1운동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종래 부정적으로 서술했던 견해를 긍정적으로 서술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종전에 이제 한국 동사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것들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요. 예를 들어 갑신전병 같은 경우에는 그 갑신 독립당들이 독립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킨 걸 평가했고, 갑오 농민전쟁에 대해서는 양반의 압제와 관리의 탐욕에 대항한 평민혁명을 평가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 그리고 멸망 원인도 우리 내부의 원인보다는 외부의 원인을 파악했죠. 이게 누구 때문에 평가한 거야? 일본 제국주의 때문에 멸망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리고 독립투쟁과 국권회복운동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계층의 연합, 시민시대 정복운동을 인식했는데, 결국에 이런 것도 이제 뭘 영향을 받은 거죠? 3.1운동을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3.1운동 이후에 쓰여진 한국 통사와 3.1운동 이후에 쓰여진 한국 독립운동 지열사가 내용 측면이나 평가 측면에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많이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신책을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 사람이 이제 거의 대부분의 민족주의 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 기출 문제 146페이지 펴보세요. 자, 146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민족주의 사학자들은 일제 신민주의 사학자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데 대항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편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사학자 이름과 그의 저서명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당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된 주장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여기 이거는 이제 아까 언급했던 한국통사의 서문 내용이죠. 그래서 사학자는 박은식, 저서는 한국통사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주장 내용은 일제 신민사회에 대항해서 우리 민족의 문화와 우수성, 한국의 주체적 발전을 강조하고, 그다음 일제 신민통치와 말사 정책에 맞서서 한국 독립운동의 어떤 정신적 원동력을 강조할 목적으로 우리 민족의 정신세계를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좋게 말하면 간념사학이고, 나쁘게 말하면 뭐야? 요즘에 자주 쓰는 정신승리죠. 예, 그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뒤에 넘어가서 이제 4번 아까쯤에 풀었고, 그 다음에 6번 잠깐 볼까요? 6번. 자, 그 가와 나를 주장한 역사가들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했는데, 보기에는 고윤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는 이제, 이것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뭐예요? 박은식이죠?
예, 박은신 한국 통사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는 뭐냐면 백나온의 조선사회 경제사 서문 내용이야. 이건 나중에 좀 할 텐데 미리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기획의 간의 의열단의 요청으로 조선혁명선언을 썼다. 조선혁명선언은 누가 썼어요? 신채호가 썼죠.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간은 이제 한국독립운동 지열사를 저수했다. 맞죠? 이 부분은. 그 다음에 디귿은 신민사학을 강조하는 봉건사회 부제도를 비판했다. 맞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이제 우리나라 중세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은 진단학계를 설립하여 개별사 시대의 엄격한 뭐냐면 고중을 추구했다. 이거는 이제 그 진단학 실증사, 문헌고증사학과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진단학계는 1934년에 조직했던 건데 그 백나온이 조직한 게 아니라 이병도가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병도, 이상배, 뭐 김상기 그런 사람들 진단학회를 조직하고 진단학회를 발간을 했고, 그다음 문헌고증학회, 고증사학 요 관련된 거니까 틀렸죠. 그래서 답이 이제 맞는 거니까 3번 니은과 디귿 이렇게 연결해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총괄평가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129페이지 20번 문제 볼까요? 129페이지 20번 문제. 자, 거기에 보면 다음 가해 저서명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된 저자의 역사 이론의 내용을 한 줄 쓰시오. 그리고 나의 역사책의 저자를 말해보고 나의 역사관의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자, 옛사람 이르기를 나라가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가 없어질 수 있다 쭉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한국통사. 기획의 역사 이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으나 역사는 없어질 수 없다고 하였으니 그것은 나라는 형체이고 역사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인데 그 밑에 깔려있는 역사 이론은 국혼을 보존 강화 발전시킨 투쟁을 통해 국백, 그 형체인 국가를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나는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백나온과 관련된 거야. 역사적 발전 법칙 뭐 이런 것들 나오니까 세계사적 이론적 법칙. 자, 백나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역사관의 의의는 우리 역사도 세계사적 발전 과정에서 보편적 발전을 했음을 주장하여 신민사학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데 크게 이바지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음은 이제 보면 그 신채호인데 신채호는 그 밑에 이제 조선사고사 서문 내용을 파악을 해두셔야겠죠. 보통 이제 신채호 관련된 나온 것들은 이제 한국사 능력이나 검증을 보면 요 서문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이제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 신채호는 주로 어디에 연구를 많이 했냐면 고대사, 한국 고대사 연구에 주로 했고, 그래서 이제 부요나 고구려 중시의 정승치계, 뭐 전후한 삼한설 이렇게 있는데 거기 전후한 삼한설은 뭐 애울 필요 없어요. 거기 9편에 나와요. 9편에. 예, 국부셈 있죠? 국부셈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한국 고대사를 체계화시켰다. 자, 이 사람이 쓴 책이 저서가 3가지가 있는데 유명한 저서가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조선사 연구초 이런 게 있어요. 먼저 이제 독사신론을 보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신보 연재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최고 편집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계몽기 국어서에 임날부부 내용이 많았는데 이를 비판하고 일선 동전의 허구성을 비판하고 한국 민족주의 사학의 출발점을 이뤄서 근대사의 호실을 이룬 게 독사신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요족의 영웅적 건국설의 의미를 또 평가하고 그다음 등등 이런 것들 있고요. 조선상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있는 것이 조선상고사 서문이죠. 아와 비와의 투쟁. 그 아는 뭐예요? 우리 민족이고 비하는 다른 민족이죠.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아와 비하라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우리 민족은 비하는 다른 민족이지만 일본 민족의 입장으로는 아가 되는 거. 우리 민족이 뭐가 비하예요. 상대적 의미예요. 그래서 민족 간의 어떤 투쟁이 국 역사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를 뒀죠. 그래서 이 아와 비하, 그러니까 민족 간의 투쟁에 통해서 어떤 것도 있고 이걸 역사의 어떤 투쟁 정신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다양한 대립 구조를 강조하면서 투쟁 정신사, 항일 독립운동에 지지를 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대사 발전 과정은 여기 안 나오죠. 단군 조선, 부역, 고구려 이런 식으로 북방계 역사 인식을 받고 그 다음에 신민사학의 일선 동조동과 타율성을 극복하려고 했다. 그 다음 조선사 연구초는 이제 우리가 난가사상이 강조됐죠. 이 난가사상은 뭘까요? 하당정신이죠. 그래서 이 하당정신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 기원에 대해서 뭐 수도교, 단군을 숭배하는 우리나라 고유종교에서 발생해서 그 다음에 뭐 부족국가의 민족 제천 행사들, 뭐 영고, 동맹, 무청인 것처럼 고구려의 선배제도, 그 다음에 신라의 하백제도 등등등을 거쳐갖고 진전되다가 언제 이게 붕괴가 시작해요. 그 당시 모종의 성형충동 계기도 되고 맥이 끊기게 되죠. 그래서 이 모종의 성형충동 운동을 뭐라고 평가하느냐면 조선 역사상 일천의 제일 대사건이다. 예전에는 뭐냐면 한왕도에 어떤 그 기질들이 계속 남아있어서 나는 자주족이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 난을 계기로 해서 진압당하고 나서 그 어떻게 바뀌어요? 진취적 기상들이 사대적 기상으로 바뀐다. 이렇게 이제 하죠. 그때 이제 제일 이제 안타까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간의 아들이었던 누구죠? 윤원희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하고 제일 비난했던 사람이 누구냐? 김부식도 비난했지만 모총도 비난했어요. 모총을 긍정적 평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총의 행동에서 권고만동하는 행동이었다. 그래갖고 제일 비난을 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그 관련된 시험 문제 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모총의 성형충동 운동 나올 때 조선사 연구초와 관련돼 갖고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정인보가 있는데 정인보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어. 뭘로 나왔을까요? 예, 정인보가 이제 뭐에 참여했냐면 조선왕 운동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정인보가 그 한번 시험 문제 예전에 예문으로 나왔어요. 기출 예문으로. 그래갖고 정인보는 조선사 연구라는 책을 썼고요. 신체 민족주의 사관을 계승하고 언을 강조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그 정인보의 언이라는 거는 양명학과 신학의 핵심된 표현인데 안재홍과 함께 조선왕 운동을 진행하면서 조선국의 신학을 계보와 학문적 특징을 체계화시키는 과정에서 이 언이라는 개념을 이제 강조했다. 그래서 언은 인간 존재의 핵이며 자성이자 불사불면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역사의 원동력이다.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은 이 언을 찾는 데 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언이라는 게 너무 추상적이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언을 강조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 문일평도 있고 장도빈, 항이동 뭐 등등등등 있어요. 안핵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 가감 뺐어. 왜?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예, 빼버렸고요.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 사학제의 문제점이 뭐냐? 한계가 아까쯤에 연구하다 보니까 자, 민족의 주체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너무 간념사학, 정신사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면 실증성이 약해. 그래서 투쟁사, 정신사관이 강하고 세계사적 보편성 실증성이 없다. 실증성이 없다는 건 문헌고증사학들이 비판한 거고, 그 다음에 세계사적 보편성이 결여됐다는 건 이제 그 사회주의자들 비판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민족주의 사학을 바탕으로 해서 실증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을 강화시킨 것이 뭐냐면 신민족주의 사학이죠. 예, 이렇게 이제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볼 게 뭐냐면 뒤에 넘어가서 이제 사회경제사 보죠. 보통 사회경제사지만 실제 유물사관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사회경제사라고 불렸던 건 사회주의 사관 이렇게 해버리면 좀 인식이 안 좋았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그냥 사회경제사 했는데 되게 유물사관, 사회주의자들의 어떤 사관들 얘기하는 거죠. 자, 사회경제사는 아까쯤에 문제 풀어본 것처럼 백나온이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사회경제사 중에 여러 사람도 있지만 그냥 백나온만 외워두세요. 예. 여기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니까. 자, 이 사회경제사 유물사관의 특성은 정체성론, 그 중세사 부재론, 그래서 사회국사의 특성을 타파했죠. 우리나라도 서양처럼 일본처럼 중세를 거치면서 발전했다. 그래서 신민사관을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세계사적 어떤 보편적인 법칙들. 근데 여기에서 세계사적 보편적 법칙을 추구했다는데 이때 세계사적 보편적 법칙은 뭘 얘기하는가요? 유물사관의 5단계 발전론이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5단계 발전론 있죠. 뭐가 나오죠? 처음에 원시 공동체 사회. 그다음에 가동이 거쳐가지고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다음에 이제 또 근대 자본주의 사회. 그다음에 이제 무슨 사회 넘어가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사회주의, 그다음 공상주의. 그래서 이렇게 5단계 넘어가잖아요. 자, 하여튼 이런 그 발전 법칙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있죠. 그다음에 민족주의 사학을 이제 비판하죠. 정신성, 신비성을 간념사로서 세계사적 어떤 보편성을 무시하고
특수한 문화사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렇게 비판을 해. 근데 물론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어. 여기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 자체가 유물사관이죠. 누구 중심의 사관이야, 이것도? 서양사관에 기초한 거예요. 서양의 어떤 발전사관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대로 이제 우리나라 적용하는 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있는 측면에서. 자, 역사학자로서 백나온하고 이청호 같은 사람이 있는데, 백나온은 꼭 외워두셔야겠죠. 이 사람은 이제 조선사회 경제사, 그 다음에 조선봉건사회 경제사, 이렇게 이제 쓰는데, 사회경제, 조선사회 경제는 고대사와 관련된 거고, 봉건사회라는 건 고려시대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고조시대를 봉건사회로 규정함으로써 뭘 인정한 거야? 결론적으로. 중세를 인정한 거죠. 중세를. 그래서 이제 백나온은 이제 뭐라고 하냐. 한국사회 발전과 세계 제민족과 같이 개적으로서 이론적인 어떤 법칙성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중세 부재나 봉건사회 제도를 거부하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새롭게 해석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 뭐냐 하면 이 당시 마르크스가 이제 뭐냐면 이제 정치사회적 경제 서문을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역사 발전당의 원시 공동체 사회, 아시아적 생산 양식, 고대 노예제사를 이렇게 구성했다고 써요. 그래서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서 구체적 설명이 없었어.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그 정치적 경제 서문을 내용에는. 근데 후대학자들이 이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동양의 생산 양식으로 이렇게 본 거야. 그래갖고 이건 고대제의 한 형태로서 서양 고대제의 번영 형태로서 그 당시 이제 개별적인 노예가 아니라 공동체를 매개한 집단적 노예 형태다. 사회구조다.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스파르타 사회구조 있죠. 헤이로타입. 자, 그래갖고 이걸 이제 러시아 학계에서 이제 하니까 이걸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아시아적 생산 양식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사의 낙후성, 고대에서 머물러서 나중에 서양의 제국주의 국가들이 와가지고 뭐 해방을 시켜줬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이제 일본 학계나 중국 학계는 다 부인을 해요. 자기들은. 근데 일본 식민학자는 이걸 또 이용을 해먹죠. 어떤 식으로. 조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중국과 일본은 적용 안 돼도 조선에는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식민사학에서 말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체성의 입각에서 뭐냐면 고대사에 머물러 있다는 이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또 한편 또 사회주의자도 다른 결에서 다른 맥락에서 이렇게 중요해요.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그 당시 소련이 제시한 견해를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일종 우리 사회에도 적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고대만 존재하고 중세와 이런 것들은 없었다. 그래서 근대가 곧바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건데,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백나온은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뭘로 이제 보냐면 하나의 이제 중세로 봐요. 그래서 토지 국유의 중앙 집권적 관료제인 하나의 중세로 보고 하나의 발전 단계로 본 거죠. 정체 단계가 아니라 고대로 본 게 아니라 중세로 봐서 하나의 이제 이런 토지 중앙의 어떤 국유제, 중앙 집권 관료제를 통해서 하나의 중세사의 발전 단계를 보고요. 그 다음에 정체성을 거부했다. 기억을 해두시고, 또 이 사람이 이제 중세를 규명한 것뿐만 아니라 뭐도 또 규명했나요? 우리도 자체적인 내재적 발전론에 있어서 근대적 맹화를 자본주의 맹화가 맹화가 있었다. 자본주의 맹화론도 주장해요. 근대에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근대로 나갈 수 있는 자본주의 맹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화론 이론이 나중에 이제 60년대, 70년대 들어서 우리나라 학계에서 수용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교과서에 반영이 되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백나온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뭐냐면 사회경제사들은 그대로 그 정체론, 그러니까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그대로 받아들여. 그래서 조선의 어떤 특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의 5단계 발전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사람이 이청원 같은 사람인데, 근데 이청원은 신민사학자는 아니에요. 신민사학자는 일종의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제 뭐냐면 열등한 역사를 구명해갖고 뭐냐면 이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청원은 이제 그런 의도는 없었고 다만 이제 러시아학계에서 주장한 건 그대로 받아들인 거야. 서양에서 주장한 거야. 그래서 우리를 이제 역사를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도식화시키려고 한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시험 문제 제 생각엔 백나온이 나오고, 보통 사회경제사 의의를 쓰라고 하면 또 백나온과 관련된 것들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한 개의 의의를 보죠. 자, 사회경제사의 문제는 실증성이 부족해. 왜냐면 이미 5단계 도식론을 깔고 그 5단계 도식론에 입각해서 뭐냐면 편집을 한 거죠. 담론의 역사죠. 자, 그 서유럽 중심이었고 민족보다는 계급의식을 강조했고 민족사의 고유성을 무시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회경제사들은 또 여기는 없지만 뭘 봐요? 일본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정체론적 사회경제사 연구,
성과를 그대로 빌려갖고 유물사관에 맞춰 재구성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세계사적 법칙이 없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을 들어가면서 뭐냐면 타율성론, 정체성을 주장했다는 게 문제점이죠. 그렇지만 다만 백나온만 예외적으로 5단계 발전 과정을 이제 적용했다는 게 좀 의의가 있고요. 의의는 이게 백나온의 의의인데 한국사의 내면적 발전 법칙을 해명해서 실천적 의미를 이론화하는데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을 내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백나온이 이제 중세사 부제도를 비판하고 또 자본주의 맹아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총괄평가 문제 잠깐 풀어볼게요. 122페이지 펴보세요. 4번 문제. 자, 122페이지 4번 문제 보면 일제시대 때 백나온이 쓴 책의 서문 내용이다. 책 서문에서 백나온 일제 정체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강조한 핵심 단어 2가지 쓰시오. 자, 여기에서 이제 쭉 내용을 보면 어디를 이제 찾아야 될까요? 중세죠, 중세. 거기에 핵심 단어를 찾으면 뭘까요? 봉건사회 쓰시면 되겠죠? 봉건이 존재했다는 거는 뭐가 존재했다는 거예요? 중세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중세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쭉 있고 자본주의 맹아. 이거 했죠. 자본주의 맹아는 우리도 제 자체적인 어떤 내재적 발전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런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실증사학을 보죠. 실증사학. 자, 실증사학은 이제 다른 말로 문헌고증사학이라고 하는데 이 실증사학은 이제 어디에 이제 연결되는 낭계사하고 연결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개별적인 사건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전체의 흐름이 등장한다. 이렇게 있는데, 이 실증사학은 이제 문헌고증사학, 낭계사학은 어디에서 받아들이냐면, 일본 사학계에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이 실증사학, 문헌고증사학을 내세웠던 이병도, 이상병, 김상기, 이런 사람들은 대개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안이 좀 잘 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이 인문대 가잖아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돈이 좀 있는 애들이 인문대 갔어. 그래서 왜냐 대학 가는 자체가 일본의 유학 같은 자체가 돈이 있기 때문에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와세대 출신의 이제 역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학자들의 그 스승들이 되게 누구냐면 일본 학자들이겠죠, 당연히. 일본 학자들이고 한국사관에 좀 젖어 있고, 근데 또 실증주의 사관 또 많이 받았어. 그러니까 그 제자 또한 실증주의 사관들의 영향을 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문헌고증학의 특징은 개별적인 사실을 규명한 실증의 연구로서 랑케사학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고증주의를 강조했다. 그 역사의 가학화, 전문학 그리고 일본학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민족운동에 쏟아진 역사 연구를 거부해요. 현재의 문제에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의미 있는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하죠. 다만 이 사람들 관심은 뭐냐, 과거의 이해만 강조해요. 과거의 가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약간 순진한 게 뭐냐면 일본 애들이 역사를 왜곡하더라도 우리가 과거의 사실을 첫째 고증하고 합리적인 것들을 제시하면 일본 애들도 입 다물 거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요구하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말이만 그런 거지 실제로 그렇게 못 되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좀 현실 문제, 참여 문제에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현실 문제를 외면하고.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 사람들이 이제 했던 학회가 진단학회죠. 1934년에 이병도, 이상배, 김상기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조직했던 것들인데, 그 다음에 친일적인 청구학회와 신민사학을 비판하면서 진단학부를 이제 발간하고요. 그 다음에 여유당 전설 간행을 참여하고, 근데 이제 나중에 일제 탄압 때문에 진단학회를 자진해산해. 1942년. 나중에 강복에 재건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단학회가 이제 나중에 강복 후에 만들어진 교재가 있죠. 국사교본.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 역교훈과 관련돼서. 근데 이 사람들 한 게 아까 좀 뭐였죠? 민족사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현실에 안주 타협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민족운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헌고증사학을 일제 신민칭백 이후에 포섭되면서 신민주의 사학의 아주라고 이제 하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해방 후에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되고,
그 제자들이 또 그 사람들 배우고 그 제자를 통해 또 배우고 이러면서 신민사학이 정수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 신민사학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이 스승이 일본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 뭐냐면 몰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스승으로부터 배우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의도적으로 이제 자기가 알지 모르게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배운 것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또 그 다음에 제자들한테 넘어가고 또 제자들에 넘어가면서 이 신민사학이 잔재가 아직까지 남아있다고 주장들 해요. 예, 이런 것들이.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신민족주의 사학 보죠. 자, 이 신민족주의 사학도 예전에 한번 예전 객관식 때 한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이 신민족주의 사학들의 형성 배경은 1940년대 전후예요. 그러니까 일제 강압적인 통치 아래 부르주아적 경영사의 반성과 비탈적 민족주의 내에서 했는데 이게 해방 직후까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방 직후 때 이제 그 상당히 혼란스러웠죠. 그때 해방 공간이 자익과 우익이 싸우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할 것인가 이런 고민 아래 다른 게 신민족주의 사학이에요. 그래서 신민족주의 사학을 보면 안재홍, 송진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 그 특징을 보면 종전의 민족주의 사학의 문제점은 실증성이 부족하죠. 그래서 문헌고증의 실증성을 토대로 그 다음에 또 보편성이 부족하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회경제사의 어떤 보편을 수용해서 민족사의 특성을 같이 결합돼가지고 했다. 그래서 세계사적인 어떤 보편성을 추구하면서 실증사 확보하려고 했다. 그래서 대내적으로는 계급 문제에도 관심이 있죠. 대내 민주주의 방법, 대내적인 계급 문제의 어떤 해소를 했고, 대내적으로 민족의 자주성을 해보는데, 결과적으로 계급과 민족을 동시에 강조하지만, 상대적으로 뭐냐면 어디가 더 방점시켰죠? 민족. 그래서 계급보다는 민족이 상대적 우위를 인식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대표적인 학자였던 안재홍과 송진태 내용을 좀 볼게요. 이 안재홍은 해방공간에서 활동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지만 그 중도 우파였던 국민당을 창단해요. 그래서 계급보다는 이제 이 사람이 주장한 것은 계급보다는 그 민족의 주체, 성장 과정을 강조했고요.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에서요. 신민족주의는 대외적인 거, 신민주의는 대내적인 거.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비판하고 국민계노와 대중공생을 강조했다. 국민계노와 대중공생은 뭐냐면 국민이 모두 노동하고 대중이 함께 살아가자. 그래서 신민족주의 이론을 제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극우와 극자를 배제하고 소부르주아 이익을 1차적으로 대변하면서 무산재의 권익을 증진시킨 계급화해적인 어떤 만민공생의 중도 우파 이데올기를 제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신민족주의 이론이. 그 다음 손진태인데 이 손진태는 역사학자보다는 민속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손진태 같은 경우에는 1930년대부터 이제 그 어떤 민족의 어떤 민속을 연구했던 학자인데 나중에 역사학에도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역사학의 방향을 돌려서 신민족주의를 통해서 어떤 민족의 단결, 평등 이런 것들, 자주독립 이런 것들을 가시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내세웠던 게 뭐냐면 대내적 사회발전 논리와 대내적 민족성장 논리 계급 그러니까 민족과 계급을 동시에 여겼죠. 그렇지만 상대적 이 사람도 뭐냐면 민족을 강조했어. 이걸 이제 이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계급의 생명을 짧고 민족의 생명이 길다. 계급 투쟁보다는 민족 군등의 입장을 강조했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신민족주의 사학의 의의는 좌우 양극단을 배제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조해서 좌우 합작 연합, 민족의 단합, 민족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그 당시 해방 공간의 그 혼란 속에 나름대로 통일의 이념을 제시하려고 했다. 근데 그 극자와 구구 같은 어떤 그 극단이 설치는 시대에는 중간이 존재할 수 없죠. 결국에는 이들의 목소리에 묻히고 말아요. 예, 조소왕의 상준지처럼.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들의 한계는 여기 없지만 이대로의 대립이 첨예한 공간에 현실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했고 계층 계급의 대립 해소를 내세우면서 사회개혁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또 한계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방공간에 주로 활동했던 단체들이 신민족주의 사회다. 일제도 했지만 이건 해방공간까지 연결되는 사학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학 운동을 볼게요. 이거는 별표 2개 쳐놓겠죠. 예전에 시험 문제 2번 나왔으니까. 자, 조선학 운동은 1930년에 일어났는데 이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조선의 고유한 것,
조선 문화의 특성을 찾자. 조선의 정통을 청명의 특무 체계화시키려는 사람이었고, 주로 민족주의자들이 많이 참여했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이제 뭐냐면 사회주의자와 그 다음에 문헌고증학자들 일부 참여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조선학을 운동 왜 했냐면 그 시대적 배경이 뭐냐면 신간의 일제히 이제 당국이 탄압을 시행했고, 그 다음에 1930년대에는 무슨 말살 정책을 했죠? 민족 말살 정책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고유의 것을 찾아가지고 우리의 민족 정책을 강화하자. 이런 것들이 비탈적 민족주의 세력들에 학대되고, 거기에서 이걸 또 민족 해방 운동의 수단으로 이용했고, 일부 사회주의자도 이제 거기에 참여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여유당 전서죠. 여유당 전서는 이제 뭐냐면 그 정약용의 그 책이 많잖아요. 그걸 이제 가신 편집하고 간행하는 과정에서 여유당 전서를 만들게 되는데, 이 정약용의 사상의 시작 사상에 이 조선의 것을 찬양한 거야. 특수한 거. 시작 정신은. 근데 이 조선의 것이 조선의 것만 아니라 뭐도 있냐면 세계사적 보편성과 연결돼요. 근대성이라는. 자,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조선학 운동이 출발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자, 추진 주체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뭐 안재홍, 이 사람이 이제 조선학 운동을 주장했죠. 그래서 학술 운동 본격화했고, 정인보는 이제 그걸 이어받아서 학문의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강조한 조선학의 의미를 두고 문일평. 그 다음에 이제 일부 사회주의학자들, 그래서 이제 그 백나원, 최익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판적으로 좀 참여했어요. 이 사람들 일부. 자, 거기에 보면 이제 내용을 보면 민족적 특수성을 출발해서 세계사적 보편성을 합의하려고 했고, 민족의 국제주의, 국제적 민족주의 이런 것들을 지향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편성이라는 것도 개별성의 합이잖아. 특수 합. 그러니까 보편성이라는 거를 추구하는데 개별성을 그 보편성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중점은 보편성이 없는 거죠. 개별을 여러 가지 합의 중에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세계사적 보편성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뭐 난타 공유를 보는데, 난타 공유에서 많은 외국인들이 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난타는 그냥 말없이 소리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그 고유한 소리를 보여주는데, 그 소리에서 고유성 외에도 그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죠? 보편성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세계에서 선전할 수 있고 그 문화 상품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개별적인 상품 속에서 개별적인 것 속에서 보편성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건데, 이것이 이제 조선의 시작 정신에서 그걸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민족적 국제주의, 민족주의 지향이 있고요. 그다음 계급혁명을 반대하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협진, 따라서 민족운동이 더 우위를 뒀고, 계급 간의 투쟁과 협동을 통해서 자화합작을 존재했고, 그 다음 문화정통에 가장 주목하는 조선국에 뭘 했다? 시락이라는 걸 했다. 그래서 시락의 정의가 그때 이제 확립됐죠. 반성리학자 학풍으로서 민중의 작업을 받아서 학문이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락의 정의가 이제 이때 등장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의 에워드 쇼에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의시라고. 자, 의대 보면 시락의 의미를 부과했고, 이때 시락은 어디 시대의 시락일까요? 조선시대. 조선 후기에 이제 시락의 의미가 부각됐고요. 그 다음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의 합의를 지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족의 고유성을 학문적 사상적 방법으로 재정립하면서 민족 문제를 인식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신민사학과 마르크스학에 대응해서 사론을 확립했고, 그다음 조선학 운동을 참여한 그 역사가들이 여기 곰치시면 되겠네. 자, 조선학 운동에 참여했던 역사가들이 자신의 분야의 전문적인 연구 영역에 높은 수준의 연구를 형성했어요. 대표적인 게 안재홍 같은 경우에는 고대사 연구를 사회사적인 방법으로 발전시켰고, 정인보는 한사군의 실체를 부인하고 강개토 대왕비를 새롭게 해석했죠. 그래서 강개토 대왕비 신묘일주 기사보면 도회파의 주체 문제 있죠. 요것도 이제 이 사람이 제시했고, 정일표 같은 경우에는 문일평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이제 그 조선시대 문화사를 발전적으로 연구했고, 그래서 평이한 역사서술로 민중의 역사의식을 고취시켰다. 각 분야에서 이렇게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학 운동은 좌우 진영 간의 학문적 논쟁을 발생을 시켜요. 그래서 계급주의 관점에서 조선학 자체를 부정하는 극단적 마르크스 진영의 어떤 문제가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해 조선학에서 제기한 민족적 조선적인 것들이 너무 국수성을 강조하는 파시즘 논리다. 이렇게 비판을 받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자익책은 조선왕조의 세계사와 고립된 조선사, 신비적이고 감상적이고 유교 훈환적인 반동적인 것들이다 비판을 했고요. 이에 반해 또 우익도 비판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유물사관 공상주의 소화부쪽 가오에 또는 지역적 국제 연장적 간동력 또 비판을 상호 비판해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런 비판을 통해서 그 당시 조선왕은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또 수용하려고 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극단적 마르크스 층에 제기한 문제 제기들, 하여튼 좌우 간의 학문적 논쟁을 발생시킨데 배경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한영호 씨가 거기 이제 그 조선왕 운동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몇 자 썼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자, 민족주의 역사가들 사이에 조선왕 운동이 전개되었다. 다산 정형의 서거 99주기를 맞아서 1934년에 시작된 이 운동은 안재홍, 정일봉, 문희평 등이 주도돼서 과거 그 민족주의의 그 역사학의 지나치게 국수적, 낭만적인 걸 반성하고 민족과 민중을 다 같이 중요시하고 우리나라 문화의 고유성과 세계성을 찾으려고 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이들은 조선후기 시작이란 이런 주목해 고대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의 발전적 이해를 노력하려고 했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조선학 운동과 관련돼가지고 그 관련된 기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자, 몇 페이지를 펴보시냐면요. 146페이지 2번 문제 볼게요. 자, 한마 일제시기의 국학자가 그의 활동 내용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난가사상 연구, 이거는 누가 연구했죠? 신채우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안재홍 조선왕 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시경이 아니라 한글 맞춤판 통일하는 조선어학회에서 한 거야. 1933년에. 그 다음에 정연필인데 이 정연필은 한국 타파 연구를 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고엽성이라는 그 사람이 한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기출 강의편에 보면, 강의 내용편에 보면 제가 이제 고육성의 한국 타파 연구가 있어요. 그거 잠깐 보세요. 고육성은 이제 그 1925년에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30년대 경성대 철학과, 미학과, 미술사를 전공하고 그 다음에 개성박물관장을 지낸 다음에 연희 전문, 이하대 고수도 이제 역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전국 돌아가면서 국내 면승지, 그 다음에 고적, 사찰 이런 거를 답사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선 송독 고적, 뭐 조선 타파의 연구, 조선 민수사 농총 등등등 있는데 이 조선 타파 연구와 관련된 것은 고윤석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이제 정연필이라는 사람도 좀 이름을 외워두셔야 돼요. 이 정연필은 이 사람은 이제 돈이 많아요. 집안에. 그래서 이제 일본 유학도 갖고 왔는데 이 사람이 집에 돈이 많으면 뭐 그 당시에 돈이 많았으면 이제 뭐냐면 여러 명 여자들 추천권을 이고 이제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다 사들였어. 귀중한.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날 국부꽃 보물권 무장대를 국보나 보물급 그 유물들을 다 사들여가지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정연필이 이제 간송이라고 하죠. 그 간송 미술관 그것도 이제 만들었고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문화재 보호를 했던 많은 사람들. 훈민정 어대본도 이제 사들이고. 예. 자, 정연필 정도 이름은 좀 외워두세요. 이 사람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5번 문제 볼게요. 그 다음 장 147페이지. 자, 다음글 쓴 학자들이 주도한 학술운동의 명칭과 학술자적 의의를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 사주는 정인보가 1930년에 동아일보에서 실린 5천년간 조선의 어대 일부예요. 이거 정인보가 이제 육체의 죽음보다 더한 것은 마음의 죽음이다. 민족의 마음을 되살리자. 이렇게 역설하고, 신학의 어떤 주장을 하면서 정신적인 발전과 인격적 수양을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민족 정신으로서 언을 강조했죠. 그래서 이걸 이제 조선학 운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여기서 명칭은 조선학 운동. 조선학 운동에 의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각의 의미가 부각됐고 그 다음에 이제 민족적 특수성과 세계사적 보편성 합의를 지향했고 그 다음에 등등 그 다음에 식민사학과 마르크스주의 사학에 대응한 사론을 확립했고 전문적 연구 영역에서 높은 학문적 연구를 창출했다 등등등 있는데 여러 가지 답안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 뭐라고 할까요? 그냥 여러 가지 의의다 쓰는 건 좀 주관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수 있다.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페이지 보시냐면 그 일제 종교탄압과 이제 종교활동을 보기 전에 아까 기출문제 한 문제만 더 풀고 넘어갈게요. 몇 번 문제 보시냐면 148페이지 7번 문제 볼게요. 148페이지 7페이지. 이건 이제 그 문제가 이거 제가 이제 그냥 예문에는 뺐는데 그 내용에서는 본문 내용에 뺐는데 나올 가능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미술사인지 뭐 미술 관련된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문제를 낸 거예요. 그 우리나라 정통 미술의 특징은 비의 미, 숙조의 미로서 설명하고 있는 미술학자가 누구냐면 이제 고유선이라는 사람이죠. 네, 고유선. 원래 한자만 적혀 있는데 제가 친절하게 집어넣었어.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름을. 그래서 고유선은 아까 이제 일제 강점기 때 미술사학자죠. 예, 조선 타파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 했는데 아마 이거 문제를 낸 분이 그 장학사분이 고유선에 대해서 상당히 예착을 가지신 것 같아. 별 중요하지도 않는 문제를 그냥 갖다 낸 것 같아. 그 외에도 송소라, 김호령, 최승욱 절대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건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배경 지식 넣으려고 거기 문제 분석 내용에 꼼꼼히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아, 이런 게 있구나. 미라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것들은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 일제 종교탄압과 종교활동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것도 이제 그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거 지금까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사 능력이나 뭐 이런 데서 잠깐 언급돼 있으니까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자, 일제시대 때 대표적인 종교탄압은 기독교, 안학사건이죠. 보통 안학사건을 이제 보통 신민의 계통에 일어난 신민의 탄압사건을 보는데, 실제로 그 내용에 보면 이제 그때 기독교 사람들 많이 걸려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계통을 포함한 기독교 탄압사건을 또 이렇게 포함시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교의 사찰령을 공포하고요, 일제시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사찰을 30개로 분리 약화시켜서 총독부에 직속시켜서 한국 불교를 말살 시도했다. 그리고 천도교, 대종교를 탄압을 했다. 이런 것들. 대종교 같은 경우에는, 천도교는 좀 약간 이제 천도교 심파가 연결돼갖고 이제 일제 보호받는 것도 있었긴 했어요. 근데 대종교는 아예 그냥 금지당했어. 나치에 같은 경우는 아예 암살, 자살하고, 아예 국내 활동하기 힘드니까 어디도 갔죠? 아예 만주지로 이제 이동을 했죠.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각 종교 활동 내용을 보면,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을 계획했죠. 그래서 자주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제2의 그 운동계획, 3.1운동 계획도 한번 좀 읽어보세요. 1922년에 자주 독립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존경하는 천도교인과 민중 여러분, 우리에 대하는 당당한 자주 독립국이며, 평화를 예우하는 세계 으뜸 국민을 재차 선언합니다. 지난 김인현 독립운동 이렇게 해갖고 쭉 나가는 게 있어요. 그 내용이. 그 다음 문화군도 개벽사를 설립했다. 그래서 이 개벽사는 천도 기간지로 유명하죠. 창간화 때부터 이제 일제 탄압을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 개벽이라는 말은 새벽을 열린다. 후천 개벽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개벽사를 설립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개벽이라는 잡지, 부인, 어린이, 학생, 농민운동 같은 잡지들을 발행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사회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때 농민단체를 하나 만들었는데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조선농민사라는 조직이 있어. 조선농민사. 1925년에 예전에 기출문제 풀어봤죠? 그 조선농민사는 이제 뭐 하는 단체냐면 일제 이제 타협에 이제 수응한 단체야. 일제 수응한. 그러니까 천도교 구파 세력이 만든 게 아니라 천도교 신파 세력들이 만들었던 조선농민사라는 조직이 있어. 어용단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있고 학교도 이제 운영인데 보성학원, 동독학원 이런 거 다 천도교 계통의 이제 학교도 있고 개신교는 이제 신사참배 운동을 반대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주기철 목사가 이제 순교를 했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계통의 학교, 숭실학교, 뭐 숭의학교 이런 것들 했고, 근데 상당수가 개신교들이 호응했어. 예. 근데 이제 역사책 교과서에 그게 안 실려 있죠. 잘못 실려놨다가 완전히 요거도 먹잖아. 예. 그러니까 주기철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기철만. 천주교는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고아원 양로원 사회 사업을 주도했고, 주로 이제 민중계몽을 위한 잡지를 발행하고 한글 보고. 근데 이 천주교는 좀 그 당시에 종교 분리 원칙을 내세웠어요.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자제했어, 상대적으로. 단 위민단만 뭐냐면 조직됐죠, 만주에서. 이게 예의적인 거야. 그래서 청산리 전투에 참여했고 자유시참변으로 해체된 단체가 이제 의민단이 있고, 전반적으로 종교 분리 원칙에 대해서 독립운동을 자제했고요. 근데 일본도 이 천주교는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 예전에 말했죠. 이 천주교는 그 당시 국제적인 조직이었고 누구하고 연결됐어요? 무솔링하고 연결됐어. 그래서 그 당시 삼국동맹 과정에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 천주교는. 예. 그 천주교 자체도 독립운동을 관여 안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종교 집단인데, 대종교는 국내에서 이제 뭐 탄압을 받으니까, 불법화되니까 밖으로 나갔죠. 그래갖고 이제 주로 무장 독립 운동을 했는데, 만주에서 이제 중강당 아시죠? 북만주 지역에. 중강당이 나중에 정의단이 되고, 나중에 북로 군정소군으로 활동하죠. 그래서 청산리 전투도 있었던 거요. 그 다음에 주권수호 운동에서 이제 일제 침략 정하고, 매국노 이런 것들을 처단하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교에선 독립탄원서, 그래서 파리강화에 제출했고요. 유림단 사건을 일으켰고, 불교에서 좀 유명한 게 뭐냐면 이제 한용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시인으로서 유명한데, 자, 이 한용우가 이제 조선 불교 유신을 만들어 일제 사찰령에 반대했다. 그래서 이 사찰령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일본이 그 조선 불교를 뭐냐면 그 장악하기 위해서 그 당시 만든 그 명령인 그 법인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 불교에 조선 불교가 이게 뭐냐면 일종의 통합되는 형태로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에 저항해서 이제 그 뭐냐면 사찰령 반대 운동을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이 사람이 1930년에 만당을 결성해요. 그래서 종교 분리 운동과 함께 사찰령 폐지 운동도 같이 벌였다. 예. 자,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밑에 이제 사찰령 내용 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원불교를 좀 볼게요. 원불교는 정남 영광에서 성립되고, 그 당시 전북 익산시에서 이제 중앙 공부에 있는데, 지금도 원불교 있죠? 그 원광대가 그 원불교 교단에 있는 대학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박준빈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원불교 전설 기본교에서 교육, 교화, 자선 등 3대 산업을 이제 전개하게 되고요. 민족의 역량을 배양하는 운동, 펼쳐서 개간사업과 저축운동을 통한 민족의 경제 자립을 촉구했다는 거. 그 다음에 세상화 운동을 통해 남녀평등과 허례의식 폐지 등을 전개했다. 남녀평등을 주장하고 허례의식을 주장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 불교 시대야. 대중화, 생활화, 이런 것들을 표방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 종교들을 이제, 교리를 통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녀평등 같은 걸 되게 강조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사찰의 주지도, 교단의 구성원 지도부도 50%를 할당제를 실시했어. 여자들, 예, 여성 할당제를 이제 최초 실시했다. 교단 내에서. 예,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종교단체 친일행위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시기 때 많은 종교단체들하고 지도자의 친일활동이 전개되어 있거든요. 그 당시 이제 천도교 심파 최린이 대표적인 사람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 같은 게 신사참배를 대부분 앞장섰죠. 예, 주기철 제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일본군의 위문과, 위문군 모군 같은 걸 또 앞장섰고 그랬는데, 교과서는 절대 안 나오죠, 이런 것들. 시험 문제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나왔다가 큰일 나.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봤고, 그 다음에 잠깐 이제 눌렀다가 현대사 부분 넘어갈게요.